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87페이지죠. 487페이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문제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고요. 서설에서 제정 이유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서 84년도에 지정됐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2번 구분 소유권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좀 용어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유 부분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집합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겠다는 의사 내지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전유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죠?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공용 부분이 둘로 나뉘죠. 법정 공용 부분. 과거에는 이거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됐어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복도처럼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는 전유 부분이지만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동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물론 명백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죠. 그렇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공동으로 쓰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공용 부분이 되는 것이지 전유 부분이 아닌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팔아먹을 수도 없고 담보 설정할 수도 없으니까 갑과 을구는 비치하지 않고 표제부만을 비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공용 부분은 또 쫓아오게 되고요.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주의하실 것은 이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이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처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488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9페이지에 공용 부분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건물에 대지해가지고 490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거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 대지권은 두 가지예요. 건물의 밑바닥 땅, 건물이 소재하는 부분을 법정 대지라고 하고요. 건물의 밑바닥 땅이 아닌 나머지 것들, 놀이터, 화단, 도로 이런 것들을 규약상 대지라고 해요. 개념적으로는 구별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 구분 소유권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이것도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무엇도 쫓아와요? 대지 사용권도 쫓아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용 부분의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었지만 요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은 원칙적 일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대지 사용권도 쫓아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규약으로 특별히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490페이지까지 나오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대페이지 나오죠. 풀어볼까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 그러면 그 일부의 구분 소유자 공유인 거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속한다 X가 되고요.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뭐죠? 일체성인데 공용 부분의 일체성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다 그러면 계단의 용도는 뭐예요? 통로니까 통로로만 쓸 수 있는 거죠.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단을 뭐로 쓸 수는 없어요? 창고를 쓸 수는 없는 거죠. 4번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 교류로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원래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다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 가반수로서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 만약에 콘돔의 휴양시설인 경우에도 공용분의 변경을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의 집회결이 가반수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에 대해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관리비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을 때 특별 승계인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역으로 말하면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4절에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는 가하다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신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에서 1번 공용 부분의 귀속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요. 2번 공유자의 사용권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요. 3번 공유자의 지분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이 결정이 되고요. 4번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및 수익인데 수익이나 부담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고 수익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 나오죠. 방금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체관리비 중 공용 부분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니까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근데 판례가 있는데 어떤 판례냐면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이 규정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관리 규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관리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만 승계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원금만 승계되는 것이지 연체료는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6번 공용 부분의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아까 문제 풀 때 말씀드렸어요.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거나 집합 건물이 콘도 및 휴양시설인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하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나번해가지고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1번 만약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행위의 청구는 보존행위라고 해서 구분 소유자가 각자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결의로 지정된 자만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사용금지 청구인데 옆에다가 메모할 것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고 메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사용금지를 청구한다는 것은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익 침해가 큽니다. 그래서 사용금지를 청구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하단에 3번 구분소유권의 경매명령 청구. 아예 이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도록 경매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는 건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만약에 4번이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 우리가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점유자들은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점유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면 임대인에게 돌려주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강제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1번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추정인데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일단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구분소유권의 매도 청구는 뭐냐면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분소유권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 이럴 때는 대지사용권자가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대지공유자의 분리처분 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 부분은 보시다시피 좀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아닌데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 일단 첫 번째 누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느냐.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분양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망하면 이때는 시공자가 그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책임의 기간인데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다른 곳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5년짜리는 대통령령의 규정이기 때문에 나올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1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간에 기산점이 나옵니다.
시작점인 거죠. 만약에 그 하자가 있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면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인도 받은 때부터 10년이 되고요. 또 하자가 있는 부분이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몇 년이죠? 10년이 된다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분양자가 부담하지만 망하면 시공자가 부담하고 담보 책임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면 인도받은 때부터 시작하게 되고 공용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면 사용 감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하게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관리단 및 관리인과 규약 및 집회가 나오는데 1번 관리단이 나오는데요. 일단 관리단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에요. 집주인의 모임을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요 관리단은 어떤 소집 행위나 결성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존재하게 되는 모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리단은 집합 건물인 경우는 반드시 뭐하게 돼요? 존재하게 되고요. 무슨 소집 행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구분 소유자만을 원칙적으로 구성원을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중간에 4번 법적 성경은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그 다음 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양가로 1번 해가지고 요 관리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반드시 선임해야 될 선임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모임이 관리단이고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뭐예요? 그 대표가 뭐예요? 관리니까 실제로 관리인도 당연히 뭐여야 되는 것 같아요? 구분 소유자일 것 같죠. 근데 최근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세입주자 다시 말하면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3 나와 있고 2번 관리인의 권한 과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는 것은 뭐냐면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모임을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째, 관리위원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입니다. 집합 건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관리위원회 의원은 양가로 4번에 나와 있죠.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인과 같은 세입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약 및 집회가 나오는데 1번 규약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규약을 설정할 때도 규약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규약은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집회가 나오는데 일단 가번 집회 권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번 집회 종류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필요한 경우 소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임시관리단 집회는 누가 소집하냐면 관리인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집회 소집 절차는 반드시는 아니겠죠.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지해 줘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3번 해가지고 전원의 찬성이 있다면 요 소집 절차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고요. 또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인데 만약에 전유 부분이 여러 명인 경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 중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누가 의결권 행사할 것인지 지정이 안 돼 있다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문은 X겠죠. 전유 부분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라번 결의사항은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되지 않았는데도 결의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라번 의결권은 평등하지 않고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전유 부분이 공유인 경우에는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공유자가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의결의 방법이 나와요.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 저도 살고 있지만 관리단 집회는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기관리단 집회는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해야 되지만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간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결의하거나 또는 뭐 인터넷 등으로도 뭐죠 결의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특히 콘돔이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은 5분의 4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점유자의 의결 진술권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할 수 없고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신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최근에 개정된 사항인데 자 이건 뭐냐면 관리인을 소집하기 위한 집회라면 그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점유자가 세입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 점유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죠. 다만 그 관리단 집회가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집회라면 자기 집주인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누가 행사하게 돼요? 세입자가 행사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죠. 일단 재건축 결의 가지고 넘겨보시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 기억해 두시는데 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하단에 보시면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법률 관계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 반대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반대자에게 서면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요 최고를 받은 반대자는 2월 이내에 확답을 해줘야 되는데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뭐죠?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함으로써 재건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는 뭐냐 하면 반대자에 대한 매도 청구에서 그 시가란 뭐냐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 시가다라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경우에는 반대자의 건물 명도 기간을 위해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 해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반대자가 매도하고 떠났다가 환매 돌려달라고 환매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복구가 나오죠. 자, 일부가 멸실 됐어요. 복구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통상지폐와 교류로 복구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2번이죠. 그 복구 가액이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지폐 결의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복구 결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표예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요 대표예제 밑에 그 박스 의결정족수 있죠.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대표예제 풀어보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결사항 중 구분 소유자 및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번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는 4분의 3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별 규정이 없다는 말은 통상 집회 교류로 하면 되고요.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사용금지 청구나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나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나 그 다음에 점유제에 대한 인도 청구는 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가등기 담보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